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8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또 수요일이 됐다 그죠? 네, 머리가 조금 지저분하네요. 댓글에 여러 가지 질문 올려주신 거, 그 부분은 주말에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 타이거 ETF 중에 다우 프리미엄 7% 그 커브드 콜에 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상세하게 좀 드렸고요. 그리고 차정 장세 오는가 그리고 경제가 하드 랜딩 어떻게 소프트 랜딩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드 랜딩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놨으니까요. 주말에 한번 확인하시고 어제 댓글 중에 이 부분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소영님이라는 분이 사람 마음이 참 어제는 통 크게 못 벌어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느껴지네요. 이 변동성 강한 장을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임해야 할까요? 주린이라 늘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 마음이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건데 우리가 결과를 보면서 되게 아쉬워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주식 지나고 보니까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요. 생활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친한 형님인데 그 형수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최근에 조금 약간 우울증 증세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이 전업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신용도 쓰시는 것 같고 그리고 주식을 전부 다 이제 개별 종목을 하시더라고요. 그 개별 종목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그 트레이딩으로 그 약간 단기 매매 위주로 하시는데 어느 분이 지난주에 어디 블로그 보다 보니까 본인의 선물도 해보고 종목도 단타치기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이거는 내 영혼을 파는 매매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 단기 트레이딩 있잖아요. 그 변동성 따먹기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변동성 매매를 하면 진짜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영혼이. 그래서 제가 어떤 좀 비싼 영역에 있는 주식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 부분은 트레이딩 영역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 비싼 영역이니까 비싸다는 말은 결국은 그 비싼 가격이 합리화되기 위해서 미래 2년치 아니면 미래 5년치의 실적을 땡겨서 반영을 했으면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펀더멘탈이 붙을 때까지 한 3년에서 5년까지 막 변동성이 심한 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비싼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매매해야 됩니다. 제가 차트의 정석 그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놨지만 정말 테크니션이 돼야 돼요. 그 우리가 축구나 이래 보면 정말 드리블 기술이 좋은 테크니션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호나우딩요라든지 메시도 그렇고 내가 그런 테크니션이 아니면 이 비싼 영역에 가 있는 주식으로 내가 트레이딩을 해서 벌겠다? 그거는 아예 내 몫이 아니다라고 마음을 먹고 무시를 해야 됩니다. 저 시장은 내 몫이 아니야. 네, 그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설프게 그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봐도 너무 뻔합니다. 그냥 필패입니다. 필패. 네. 그런데 예전에 그 얘기했었죠.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싼 영역에 있을 때, 싼 영역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가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구간이 됐잖아요. 그 영역에서는 투자를 들어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결국은 기다리면 바로 회복을 하니까요. 최근에 페드가 금리를 올려주면서 전체 주식을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확 시켜버렸죠. 디스카운트를 시키고 특히나 이제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많이 디스카운트를 시켜놨기 때문에 금리만 떨어지면 그 부분이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이 다시 복원되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저절로 올라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내재 가치 대비해서 훨씬 싼 영역인데 여기서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잘 물리진 않은데 조금 먹고 너무 이래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위에서는 6만 원이 아니라 9만 원짜리야라고 하면 50% 벌 수 있잖아요. 50% 벌 수 있는데 밑에서 잔 수익 내는 것 매매하다가 한 15% 20% 먹었는데 확 올라가서 수익을 못 내고 계속 그 주식 다시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결국은 싼 영역에서 트레이딩을 또 잘못해도 큰 수익을 못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변동성을 따먹는 이 트레이딩은 내가 정말 주식 펀더멘탈한 가치 투자나 이런 걸로 해서 나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다 내는데 요 변동성도 이제 눈에 보이는데 이 기업을 내가 오랫동안 봐봤더니 아니면 우리 시장을 오랫동안 봤더니 이 변동성이 눈에 보이는 이제 시간 그런 경력과 실력이 되면 그때 가서 변동성 따먹기를 양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참이라고 하셨는데 이 변동성의 영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어제 샀으면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지만 그 변동성 따먹기 들어가서 99%가 돈을 잃고요. 누가 돈을 버냐면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미국의 수학 교수 하셨던 그 짐 사이먼 다음에 제가 책을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짐 사이먼이 만든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그 헤지 펀드가 그냥 수학 모델로 매매를 하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우리가 또 멸치증권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메릴 린치 증권을 통해서 코스닥 종목 200~300개가 쫙 매수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엄청 단타를 많이 합니다. 그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짐 사이먼이 직접 쓴 책은 아니고요. 짐 사이먼을 인터뷰한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The Man Who Solved the Market 해가지고 시장의 비밀을 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변동성을 따먹는데 그 변동성 자체에 누군가가 매매를 해준 거잖아요. 변동성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20,000원 됐다가 5,000원 됐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10,000원 됐다고 했을 때 그 사이 이 변동성에서 누군가는 사고 팔고 하면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게 되는 제로섬 게임이래요. 그 제로섬 게임에 그 짐 사이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변동성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우리의 먹잇감이 아니다는 거죠. 그 변동성을 따먹으려고 들어와서 매매를 하는 바보들의 매매를 자기네들이 그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샀어야 되고 오늘은 다행이네 이 마음은 인지상정으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변동성은 내 몫이 아니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무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전자신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전자신문이 기업들에 대한 기사가 많아가지고 쭉 보다 보면 오늘 아침에도 채슬린 모닝브리프에서 52주 신고가의 7개 중에 뭐 5개인가가 반도체 기업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큰 반도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중견 기업 중에 이 반도체라는 큰 이 흐름 속에서 또 수익을 낼 만한 회사들은 뭔가. 근데 반도체 저 같은 경우에도 봐도 모르겠어요. 자꾸만 헷갈리고 이름도 다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알파벳 이니셜 가지고 이름을 다 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돌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봐가지고 탐방을 한번 갔다 오면 그나마 좀 나아요. 탐방을 한번 갔다 오면 이렇게 이제 공장 설비도 보고 거기서 어떤 제품들이 만들어지는가 보면 이제 눈에 사진이 딱 찍히기 때문에 그나마 기억이 나는데 자료로만 보면 계속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 내 그 회사 속에서 있잖아요. 요즘은 동영상으로도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일본 의존 EUV PR, 이게 포토레지스트죠. 아마 대체 시동 캠트로닉스 초고순도 PGMEA 양산,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 타이틀의 기사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극좌에선 EUV, 여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네덜란드의 ASML이 생산하는 EUV 공정 핵심 원료가 국내에서 대량 생산되고 일본이 수출 규제했던 EUV 포토레지스트의 용제가 양산 공급되는 것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일본이 이 화이트리스트 어쩌고 했던 게 2019년이었었잖아요. 그때 이 삼성에서 그래? 니네들 그러면 우리 국산화를 추진할게, 이런 식으로 정부와 학계와 산업이 합쳐서 그때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그 국산의 수혜 기업은 뭔가 막 해서 막 주가가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캠트로닉스는 17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연 1만 톤 수준인 초고순도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이걸 PGMEA네요. 프로필렌 P, 글리콜 G, M이 메틸, 그리고 E가 에테르고 A가 아세트산이라고 합니다. 네, PGMEA 생산 능력을 25년에는 2만 5천 톤으로 확대한다고 밝혔고요. 사진이 나오는데 캠트로닉스 화학 평택 사업장, 평택 공장이 있으니까 이 회사도 평택 사업장이 있나 봅니다. 캠트로닉스는 지난해 PGMEA를 개발하고 200억 원을 투자해서 초기 설비를 구축한 바 있는데 회사는 이번에 추가 투자를 통해서 생산 능력을 2.5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량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고, PGMEA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 활용되는 이 PR 포토레지스트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네요. 특히 캠트로닉스가 개발한 PGMEA는 99.999% ON의 초고순도를 구현한 것으로 EUV PR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EUV는 가장 최신의 반도체 노광 기술로 10나노 이하 초미세 회로를 구현하는 데 필수고, PR은 빛으로 웨이퍼의 회로 모양을 새길 때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EUV PR은 그동안 JSR, 회사 이름인데요. 시네츠 그리고 TOK 등
일본 기업이 주도를 했고요. 2019년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을 때 EUV PR을 포함시킬 이유다. 여기 나오네요. 19년. 초고순도 PGMA는 PGMA라고 할까요? PGMA. 예, EUV 포토레지스터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데 캠트로닉스가 대량 생산에 나서면서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최종 고객사의 반도체용 PR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샘플을 공급을 하면서 품질 테스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거 이제 우리가 퀄 테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퀄 테스트에 승인이 난 건 아니다, 그죠? 연내 최종 고객사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납품을 개시할 계획이고 캠트로닉스가 개발한 제품은 인체 유해 물질인 베타 이성질체 농도를 1에서 2 ppm 수준으로 낮춰서 친환경 요소도 강화됐다고 하네요. 현재 유통되는 PGM에는 베타 이성질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함량이 100에서 300 ppm 정도라고 합니다. 캠트로닉스는 고객사 환경, 사회, 지배 구조, ESG 경영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네요. 김응수 대표님 성함이 김응수 님이네요. 김응수 대표는 초고순도 친환경 PGM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 준비를 마쳤다면서 안정적인 품질 확보로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공장 설비 때문에 수익은 별로 안 났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렇게 공장 증설을 하고 잠깐만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2018년도에 매출 3,300억에 영업이익이 94억, 당기순이익은 11억 얼마 안 나왔네요. 2018년도면 반도체가 사상 최대 이익이 나왔을 텐데 19년도에는 매출 4천억에 영업이익이 263억. 오히려 2019년도에 반도체 메이커들의 이익은 반토막 나고 하이닉스는 뭐 거의 80% 줄어들었을 텐데 그때인데 이 회사는 2019년도에 이익이 확 많이 났었네요. 20년에는 매출 5,300억에 영업이익 220억, 21년도에 5,600억에 385억, 작년에 6,200억에 225억. 일단 긍정적인 거는 최근 5년 동안에 매출이 다 증가를 했었네요. 올해는 매출이 5,500억으로 작년보다는 이제 빠지는 걸로 나와 있고 영업이익도 130억, 올해 순이익이 16억으로 쪼그라들었네요. 작년에 62억이었고 근데 내년이 6,200억에 영업이익 다시 378억 돼 있는데 항상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제가 항상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익이 많이 났던 2019년도가 영업이익률이 6.5 그리고 21년도에도 6.8 영업이익률이 좀 약하네요. 네, 영업이익률은 뭐 일정하게 6% 정도 5에서 3에서 6 왔다 갔다 하면 평균 영업이익률을 4.5 뭐 이 정도 보고 일단 매출은 계속 늘어나니까 BPS가 올라오면서 주가가 완만한 우상향. 근데 주가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기대감 때문에 확 올랐다가 또 확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번 달에 많이 올랐네요. 보니까 이번 달에 벌써 31%나 올랐군요. 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국산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증설을 해놓고 좋은 품질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걸 많이 좀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한전 누적 회사채 80조 넘어 내년에는 사채 발행도 못할 판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전력의 누적 회사채가 80조 원을 넘어섰고 전기요금 대폭 인상 등 특단의 수익성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사채 발행도 못할 위기에 처했다. 야, 80조를 빚을 지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한전은 수백 명 규모의 추가 인원 감축과 자회사 지분 매각과 함께 일부 처본부 및 해지사 폐지 등을 담은 강도 높은 자구안을 추진하고 있고 7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한전의 회사채 잔액은 누적으로 81조 9,31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전은 올해 약 15조 5천억 원의 수준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한전은 지난해 37조 2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작년 한 해만 37조 2천억을 발행했네요. 야, 대규모 적자를 빚으로 충당한 바 있고 올해도 반짝 흑자를 기록한 7, 8월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지속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에 아예 회사채를 발행 못하는데 올해 회사채 발행 한도는 104조 6천억이네요. 네. 한국전력공사법 16조에 따르면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에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업부 장관 승인이 있으면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6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 이를 가정하면 125조 9,200억 원까지 정액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전의 올해 손실을 반영하면 내년 사채 발행 한도 역시 대폭 축소가 되고 올해 한전의 연간 순손실이 7조 8천억이라고 하네요. 내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은 13조 1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서 최대 사채 발행 한도가 78조 6천억으로 쪼그라드네요. 현 상태에서 이익을 보지 않으면 사채를 아예 발행하지 못하고 차입금 등으로 재물을 유지해야 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협의 중이고요. 정부는 산업용 요금 인상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 전 뉴스 기사 제가 발췌할 때 산업용 정부가 일단 산업용 요금만 먼저 인상하는 그런 타이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체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네요. 가정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여론 악화는 피하면서 전기요금으로 재무 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참 문제다, 그죠? 이 정치 총선 이런 거를 앞두고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이 되면 그 포퓰리즘으로 많은 나라가 망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것도 보면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손을 못 대는 강력한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한국전력 한번 쳐볼게요. 한국전력 주식은 제가 94년도에 입사해서 제일 처음 제가 분석을 해본 기업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94년도에도 한국전력 주가가 당시에 81%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분석을 딱 해보고 제 결론이 사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었고요. 그때도 리포트가 막 나오기는 했었는데 한전이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전이 가지고 있는 땅 있잖아요. 땅. 한전 주요 도시에 보면 한전이 꽤 땅이 큽니다. 그래서 삼성동 한전 땅 10조 5,500억에 팔아먹었잖아요. 네, 그 땅하고 그다음에 자회사에 대한 그 분할 매각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BPS가 지금 자기 자본을 까먹어 가지고 PBR도 많이 또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0.27인데요. 이게 계속 적자가 누적되니까 당연히 이제 PBR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 북밸류에는 장부 가치에는 반영이 안 된 시가, 땅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도 주가가 올라서 제가 이거저거 분석해 보다가 그때 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적어서 회사에서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판전이 보면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를 때가 있는데 98년도에서 99년도에도 그때도 엄청나게 올랐었네요. 올랐고 지난 2007년, 6년, 5년 이럴 때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네요. 그리고 2013년 그때 땅 팔아먹을 때 주가가 오르고 14, 15, 16년 초에 63,700원으로 고점을 기록하는데 이때는 유가가 떨어져서 그렇죠. 유가가 2016년 1월 달에 26불까지 떨어지면서 2014년 제가 7월 가자지구에 그때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있었을 때 너무 이번에 유가 급등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서 2014년 7월 그때 유가가 100불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있고 나서 그해 연말에 100불 했던 유가가 53불까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14년 한전이 22% 그리고 15년도에도 유가가 50불에서 또 30불대로 또 급락하거든요. 그때 또 17% 올랐고요. 그러고 나서 16년 초에 63,700원 또 플러스 27% 플러스 났다가 유가가 다시 꾸물꾸물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연말에는 마이너스 11.9%로 빠졌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몇 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년 연속 음봉이네요. 8년 연속. 8년 연속. 이번에 아마 유가가 빠지면 주가가 조금은 회복할 것 같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정부 규제를 받는 기업 투자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 규제를 받는 그래서 은행주 이런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정부 규제 때문에 시장의 논리대로 못 움직이거든요. 정부 규제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완전히 시장 논리대로라면 유가 올라오고 하면 당연히 전기료를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적자가 나는데도 전기료 못 올리잖아요. 작년에 32조 적자 참. 네. 그래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일단은 관심을 안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또 기사를 보겠습니다. 한전의 주가는 유가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삼성전자 서비스 로봇도 나오나 관련 특허 잇따라 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도 하나 보네요. 로봇 잘 봐야 되죠. 요 바로 다음 기사도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율 50% 미만 기술 확보 서둘러야 하면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지금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사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에서 서비스 그리고 음성, 언어 처리 등으로 로봇 관련 특허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의료 장비 했던 메디슨 뭐였죠? 무슨 기업도 2005, 6, 7년도에 그때 인수도 하고 했었죠. 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웨어러블 로봇 봇핏의 연내 출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삼성의 첫 서비스 로봇 등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허 정보 검색 키프리스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가 출원한 로봇 관련 국내 특허는 10여 건이 넘고 전자는 봇핏과 서비스 로봇 청소기 관련 다수의 특허를 획득했는데 AI 알고리즘,
그리고 전자장치 제어, 음성인식 등 로봇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로 확대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네요. 전자는 보피 관련으로 올해만 기립 보조 방법 및 장치, 보행 보조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장치, 운동 보조 장치, 보행 보조 장치 등의 특허를 출원했고 주요 내용은 사용자의 신체와 동작에 따른 기계 부하와 관련 대응 그리고 지형별 움직임 보정, 각 동작 수행을 위한 장치 등이라고 합니다. 보핏을 착용한 사용자와 최대한 자연스러운 연동작용에 초점을 맞췄고요. 본격 출시를 앞두고 기술적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네요.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사람이 오늘 날씨 알려줘 했더니 뭐 핸드폰처럼 돼 있는 데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후 1시에 28도 삼성전자가 지난 9월 출원한 서비스 로봇 관련 특허 대표도라고 하는데 요 그림 뭐 날씨 알려줘 지니 날씨 알려줘 뭐 이런 거는 벌써 예전부터 한참 된 것 같은데요. 서비스 로봇 특허 출원도 주목할 포인트인데 이동 로봇 시스템과 이동 로봇 및 이동 로봇 시스템의 제어 방법 그리고 전자장치 및 그의 제어 방법 등이 대표적이고 네, 뭐 쭉 돼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동 로봇 특허에서는 네트워킹을 이용한 로봇 간 정보 공유 개념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동 로봇이 주행 중 취득하는 정보를 서버에 전송해서 이를 공유하는 개념이고 이를 통해서 다른 로봇이 해당 공간을 주행할 때 미리 주행 정보를 학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내비게이션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예. 각 내비게이션을 켜고 있는 자동차의 그 데이터들을 다 서버에 모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지금 마포대교 쪽에는 시속 속도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내비게이션 정보를 주는데 비슷한 개념이다. 그죠? 안내 로봇, 서빙 로봇 등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삼성전자는 그동안 각종 전시회 등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의 서비스 로봇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아직 상품화한 모델은 없다. 업계의 예상대로 올 연말 보핏이 나오면 이어 삼성전자 최초의 양산형 서비스 로봇 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전자 관계자는 보핏은 이미 지난해부터 사내 테스트용 실물 제품이 제작된 상황이라면서 의료 보조 분야 이외에 서비스용 로봇 등 다양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타이틀에 비해서는 내용을 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내용이 뭐 이렇게 확 와닿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그 후속 기사 네, 기술 확보 서둘러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국내외에서 새로운 수요 확보하기 위해서 주요 부품 관련 기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조용 로봇을 기준으로 50%를 밑도는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까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초 그 강의를 하고 끝냈을 때의 공통된 질문 중에 하나가 차세대 어떤 고성장 산업은 뭘로 보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 로봇을 말씀드리면서 아주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나와서 시연을 했던 옵티머스 그런 사람 로봇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의료용 로봇에 되게 성장성을 높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도 로봇 테마들이 계속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네. 왜냐하면 항상 보면 이 성장주에 뻥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뻥카와 찐카를 가려내려면 이쪽 산업에 우리가 아주 바삭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우리나라 로봇 산업에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이 지금 세계 시장에
어느 수준인지를 일단 파악을 먼저 하거든요. 세컨 티어냐 아니면 서드 티어냐 이제 막 태동하는 그런 단계인지 그런 차원에서 뭐 기사를 같이 한번 보시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로봇 산업 지형 변화 및 국내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하네요. 요거는 입수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은 21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7.4% 성장세 보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17.4면 아주 뭐 30%는 아니라도 그래도 굉장히 GDP 성장률에 비하면 아주 높은 거죠. 자동차 추세가 이어지는 데다 기술 혁신으로 산업용 로봇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실제 지난해 글로벌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역대 최다인 53만 1,060대를 기록을 했네요. 지난 2018년 42만 3천 대에서 10만 대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조용 로봇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고 선도 국가와 비교해서 91에서 93%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그래도 꽤 높으네요. 선도 국가와 비교해서 저는 뭐 30, 40 이러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91에서 93%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일본, 독일, 스위스, 미국에 의해서 5위라고 전해졌네요. 또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에도 6위 중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저는 머릿속으로 중국은 몇일까 했는데 6위랍니다. 보고서는 제조용 로봇은 글로벌 선도기업이 보유한 락인 효과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의 한 축을 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글로벌 로봇 산업 지형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상황에 대응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완제품 제조 역량 강화는 물론 부품, 소프트웨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제조용 로봇의 구조부, 제어부, 부품 국산화율은 50% 안팎이라고 하네요. 부품별 국산화율은 모터가 38.8, 감속기가 35.8, 센서가 42.5, 제어기가 47.9% 수준에 불과하고 소프트웨어도 30%대라고 합니다. 특정 부품 공급망이 막히면 사실상 국내 기업들의 로봇 제조 자체가 어려워지는 셈인데 예컨대 고정밀 감속기와 서버 서버 모터는 서버 모터는 현재 일본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감속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관절 역할을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서버 모터는 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은 좀 댓글 남겨주시고요.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AI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와 통신 등 로봇 후방 산업 기술을 로봇에 융합해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봤고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중국과의 품질 가격 경쟁을 대비해서 저비용 고품질 제품 개발이 필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정부가 2024년부터 28년까지 총 사업비 3천억 원을 투입하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이 우리나라 로봇 생태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 글로벌 로봇 산업 공급망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국내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네요. 네, 우리나라가 뭐든 하면 글로벌 탑 티어로 올라서는 또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요. 로봇 산업도 5등이니까 5등이고
선도업체의 93%면 제가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이 10배 날 때가 글로벌 세컨 티어였다가 탑 티어로 올랐을 때 10배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로봇 산업도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2020년, 21년 넘어올 때 이 셀트리온 주식 사신 분들 사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도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이 합산 시총을 보면 좀 거품이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셀트리온을 많이 사셨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때 BBIG 하면서 그 B 중에 하나가 바이오였고 2020년도에 그 빅7 종목들 보면 다 어닝 모멘텀으로 올라간 건 맞거든요. 예, 그 코로나 와중에서도 어닝 모멘텀이 올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찾아오신 분들 중에 제가 그거 비싸니까 일관되게 제가 팔아라고 말씀드렸을 때 반박의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번에 그 코로나 무슨 치료제랑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 기에 많이들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9년 신종 플루도 그랬고 2003년 코로나 사스도 그렇고 네, 치료제 개발보다는 집단 면역이 되면서 아무리 길어봐야 2년 안 간다고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뒤늦게 그렇게 치료제가 개발되는 게 절대 호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실수를 해도 그걸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셀트리온 간단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합병을 앞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란히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고 다행이다 그죠?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주식 청구 매수가를 밑돌던 주가도 공매도 금지와 실적 상승 효과로 치솟으며 한박 웃음을 지었고 7일 잠정식 실적 공시를 통해서 3분기에 셀트리온이 매출 6,700억에 영업이익 2,673억 달성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역대 분기 최고 매출인 6,476억 원을 달성했고 셀트리온은 매출 4.1% 증가에 영업이익이 25.2%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은 6.7%포인트 증가한 39.8%를 기록했네요. 이야, 영업이익률이 엄청 좋다 그죠? 이 영업이익률을 보면 셀트리온의 그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램시마 등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이 견고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램시마, SC, 루플라이마 등 신규 품목이 성장을 이끌었다고 하고요. 글로벌 제약사 테바의 의약품 위탁 생산 CMO 실적 약 600억 원이 더해져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폭이 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정맥 주사형 램시마 4와 피하 주사 제형 램시마 SC 합산 점유율과 실적이 지속 상승을 했고요. 램시마 SC는 분기 최초로 매출 1,000억 원을 넘었는데 유럽연합 EU 5개국에서 램시마 SC와 램시마 4 합산 점유율은 전분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69.8%를 기록했네요. EU 내에서 판매 수량은 최근 출시한 블록버스터 신약과 비교해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3분기 기준 램시마가 미국 제품명은 인플렉트라네요. 이 램시마가 29.9%를 기록해서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다고 합니다. 트룩시마도 점유율 29.9%를 기록을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미국 등 글로벌 전역으로 직접 판매 지역을 확대하면서 인력 확대, 의약품 운용, 운반 등 재반 비용이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률 7.8%로 전분기 대비 1.3%포인트 개선이 됐다고 하네요. 이게 합병이 되면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되거든요. 셀트리온 되게 훌륭한 회사입니다. 제가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가격이 비싸고 합병 이 자체는 절대 호재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면서
박전무는 왜 셀트리온을 저렇게 안 좋게 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가 투자 차원에서 항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합병이 되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이 되면 이 영업이익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갖고 있는 이 영업이익률이 분명히 지금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영업이익률에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셀트리온의 영업이익률이 그죠? 39.8% 그러면 더해져서 한 40%가 넘어가면 굉장히 훌륭한 회사가 되죠. 그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다는 말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합병 이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계산해보고 영업이익률까지 계산을 해서 그러면 이제 합당한 시총을 지금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합병이 되고 나면 저는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공부를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연봉 차트를 봤더니 딱 10년 이평선까지 딱 빠져 있네요. 네. 그 다음 기사를, 시간이 벌써 46분이 됐네요. 마지막 기사는요. 이 박재민 교수의 뻔한 기술 경력. 공분모에서 시작하기. 읽어보면 내용이에요. 그 사우스 웨스트 예전에 저도 그 MBA 할 때 거의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나왔었고 이 사우스 웨스트의 혁신에 대해서 되게 그 혁신 사례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72년부터 92년까지 21,000% 이 성장을 하고 95년부터 2000년까지도 300% 이 성장을 했던 이 사우스웨스트 그 소위 말해서 LCC 저가항공의 대표 이 주자였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을 했는지 요즘은 좀 마탱이가 좀 같죠. 요즘 뭐 보니까 막 그 여러 가지 결항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때는 어땠는지 그 굉장히 사례를 잘 얘기해 놓으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